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 막대한 돈들이 진짜로 공중에서 소멸하는 걸까요? 한순간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진짜로 먼지가 되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통장으로 몰래 이동한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의 답을 알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왜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돈이 소리 없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돈이 실제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도 확고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바라보며 이건 분명히 내 소유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수십조 원이 하루 만에 공기처럼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돈들을 모조리 빨아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핵심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가격,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단순히 측정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의 가치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합니다. 가치는 신념과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가 특정 사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바로 그 순간 구매하려는 사람과 판매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 지점의 숫자일 뿐이죠.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뀔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엔비디아에서 정확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출시되자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이를 엔비디아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1월 27일 단 하루 동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890억 달러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일일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투자자들이 상황을 재검토하고 주가는 9%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아무도 그 5,890억 달러를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어제는 이 회사가 이 정도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가 내일은 다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꾼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돈이 실제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소멸하는 것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그 가격은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크게 변하거든요. 가치는 애초에 인쇄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화면 속의 숫자였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 물건이 특정 가격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순간의 합의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선택권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가장 아래층의 사람들부터 강제로 배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노동력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가치는 한 달치 급여, 하나의 회사, 하나의 저임금 일자리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런 것들에서 사라지면 그들은 가치를 잃고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경제 위기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억만장자들은 경제 위기에도 실제로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에 묶여 있고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돈이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구역입니다. 건전한 경제 상황에서는 돈이 빠르게 순환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를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부르는데 10,000원이 1년 안에 몇 번이나 거래에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10,000원이 1년에 5번에서 7번 정도 주인이 바뀝니다. 당신이 식당에서 20,000원을 쓰면 요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식료품을 사고 가게는 공급업체에 지불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이 숫자가 1.5배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신은 이 10,000원을 당좌 예금 계좌에 그냥 놔둬요. 식당은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요리사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식료품점 매출이 감소하고
공급업체는 생산을 지연시킵니다. 그 모든 정체되어 있는 돈은 경제 내에서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느려지는 거예요. 기회도, 진보도, 모멘텀도 전부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위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회복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준비하고 다음 사이클에 대비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서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두 번째 목적지는 수동적 보관구역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돈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는 곳이에요. 저축계좌, 정부 채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하죠. 이런 곳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020년 4월 팬데믹으로 모두가 공황에 빠졌을 때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33%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7%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미친 듯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저축계좌는 안전망처럼 느껴지니까요. 숫자를 볼 수 있고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예금보험공사 보험도 있으니까요. 고수익 저축계좌는 연 4.8%의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일반 저축계좌는 0.42%님밖에 안 줘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또 정부 채권에도 투자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아서 돈을 빌립니다. 당신이 채권을 사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부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상환합니다. 머니마켓 펀드도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것은 저축계좌와 단기 투자의 중간 정도예요. 보통 저축계좌보다 조금 더 나은 이자율을 주죠. 안전하게 느껴지면서도 약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돈에 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위험 저수익 자산들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율은 3.6%예요. 만약 당신이 그 0.42% 저수익 저축계좌에 돈을 넣어뒀다면 매일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고수익 저축계좌를 쓰면 48,000원을 받고요. 정부 채권을 사면 41,000원, 머니마켓 펀드는 42,300원 정도 주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3.6%, 즉 36,000원 올라갑니다. 당신은 이미 돈을 잃은 거예요. 세 번째 목적지는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에게로 흐릅니다. 주식시장, 암호화폐, 부동산이 가장 크게 소리치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팝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전 분야에 걸쳐 폭락하죠. 공황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잃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산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재정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했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젊은 전문가일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때가 재산을 모을 때다, 낮을 때 들어가자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이 옳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100만 원에 샀는데 60만 원에 팔았다면 그 40만 원 차이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 겁니다. 1년에서 2년 후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 그 사람이 이익을 챙기는 거죠.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팔까요? 우선 두려움은 논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논리는 시간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두려움은 즉각적이고 보호적이에요. 경제 위기에서 순간적인 두려움은 지금 당장 나가라고 속삭이죠. 99%의 경우 논리보다 앞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확실성을 선호합니다. 그 확실성이 나쁜 거래라고 해도 말이죠. 둘째, 모든 자산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회복되지 않을 하나를 잡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지는 가치가 하락한 대형 자산으로의 흐름입니다. 이 자산들은 나빠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떨어진 겁니다. 돈은 집주인이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 건물로 흐릅니다. 일부 회사들은 경제가 하락하면서 할인 판매되는 거죠. 사모펀드 회사들, 부유한 투자자들, 대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저축해뒀고 월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서 이 자산들을 좋은 가격에 사들입니다. 그들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오는 거예요. 몇 년 후 경제가 회복되면 이 투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 할인된 가격으로 산 건물은 이익을 위해 팔릴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를 갖게 되죠. 마지막이자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자본 중력권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경제 용어는 아니지만 경제 위기 때 돈이 가는 여정의 최종 정거장을 설명하기 딱 좋아요.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돈이 쌓인 가족들을 위한 장소예요. 그들의 부는 소득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측정됩니다. 그들은 회사 전체, 투자펀드, 부동산 포트폴리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과대평가된 기술주가 아닙니다. 다세대 소매, 패션, 미디어, 에너지, 식품 왕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배의 어느 층에 있나요? 싸우림이 있나요? 당신의 집은 어디죠?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지 않아요. 단지 누가 그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낼 뿐이죠.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운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옮겨갈 뿐이에요. 경제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당신까지 느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를 만들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안 당신은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동안 당신은 실행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결국 돈의 재분배 게임이에요. 문제는 당신이 받는 쪽에 있느냐, 주는 쪽에 있느냐는 것입니다.